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모처럼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공약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저출생 현상이 워낙 심각하고 국가 소멸 위기란 말까지 나오다 보니 정치권도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네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부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의 10년 만기 1억 원씩 대출, 그리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양육 부담금을 줄여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휴직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저출생 해법을 이번 총선 첫 생활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배송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국민 택배 개념을 적용해서 국민이 주문하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준비해 배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공약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는 여야가 다시 충돌 조짐이 있다고요? 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참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여당 내에 형성이 돼 있지만 유족과 국민 여론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오늘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개혁하자며 오늘은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규칙의 취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현역 의원 하위 10% 공천 배제나 3선 이상 중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두고 논의가 오갔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공천 심사 기준과 배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원칙이 잘 반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당에서 먼저 발표한 현역 물갈이 기준과 비교해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참여 공천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는데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끝장 토론 양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권 등과 관련한 의총 결과를 밝혔습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니까 우선은 이
소위 말해서 특조위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세월호 또 사회적 참사 또 가습기 모두 그 여야 합의로 특조위 구성을 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구성도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해서 7대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그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어떤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참사, 어떤 이런 재난과 관련된 특별조사위가 이런 입법내, 유사한 입법내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쭉 진행해 왔는데 거의 의견이 접근이 되고 조사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또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은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그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해서 제2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다. 대표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정부인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 혹은 총선 후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내부에서도 좀 논의된 게 있을까요? 별도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대의 신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리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친부를 이용해서 선대의 친부를 이용해서 접근한 정치 공작이고 몰카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룰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은 뭐 특별한 어떤 그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 뭐 많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공천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충분하게 답을 했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그 기준과 관련돼서 입장이 있는 분들은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지역구 3선에서 15% 감산 관련해서 좀 중진 의원님들 위주로 뭐 어떤 항의나 문제 제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의총에서는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그 감점 이제 동일 지역 3선 의원이 감점이 이제 최대 35%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상대가 뭐 가점 요인이 있으면은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님 좀 전 질문과 연계해서 일각에서는 김정숙 전 여사의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연계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에 김정숙 여사 특검과 연계할 수 있다면 조금 전향적으로 나올 생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일단 뭐 공식적으로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뭐 특검을 하자든지 뭐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또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 없지 않죠. 그러나 사건의 본질 자체가 지금 이 사건은 되게 악의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작이고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의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의총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제2요구권 유도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국민의힘이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 또 독소조항 삭제 등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입장까지 덧붙였는데요. 공천 관련 질문들도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의총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이들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 판결문엔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조 전 수석과 인 전 실장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다른 한 축이었던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조 전 수석과 인 전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다만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은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무죄 판단이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은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이러니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뭐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압장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곳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입니다. 어제 오후 펌프의 밸브 시설 점검 작업을 하다가 밸브의 하단부가 파손된 겁니다. 이 때문에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밸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던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 주민이 한겨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온수 공급이 끊긴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두고 한참을 틀어놔도 찬물만 나옵니다. 난방 공급도 끊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발로 있는데 차기 때문에 양발 신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거의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장판 같은 경우가 자택으로 공급할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강당에 대피를 하시면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 차 있는 물을 빼고 고장난 밸브를 교체해 새벽에는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우회 배관으로 온수를 공급하기로 해 복구 작업은 오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수도시설 복구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한겨울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이면 복구가 완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목동 아파트 단지는 추운 날씨에 온수관이 터지면서 물난리까지 났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복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신정 가압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압장에서 누수가 난 지 20시간째인데요. 복구는 아직입니까? 네, 제 뒤로 땅에서 마구 솟아오르는 희뿌연 수증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오후부터 밤새 이어진 복구 작업이 낮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7천여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는 이곳 서울 신정가압장 점검 과정에서 밸브 일부가 파손돼 온수가 분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압장 펌프 밸브를 차단해야 했고 20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지역 난방 열 공급이 멈춘 상황입니다. 현재 복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시 우회 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연결 작업과 밸브를 고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오래된 밸브를 지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의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밸브 체인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밸브의 노화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서 주민들 불편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긴급 대피소에서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밤잠을 지새운 주민들은 당장 아침 출근길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도 불편하죠. 샤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냄비에 물 대어갖고 얼굴만 닦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선 난방이 꺼지고 물이 넘쳐 집안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온수 공급이 끊기면서 온수관이 차가워지자 추운 날씨에 터져버린 건데요. 방 안 곳곳에 물이 줄줄 흐르고 엘리베이터도 침수로 먹통이 됐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늦어도 오후 3시까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정 가압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어제 바닥을 찍은 코스피가 오늘 오전에도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증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 계속 고전 중인데 오전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종가에서 소폭 반등했습니다만 뚜렷한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제 코스피 2,500선이 깨졌을 때 바닥에 닿은 게 아닌가 했는데 어제는 2% 이상 빠지면서 2,435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종가에서 0.17% 오른 2,439.96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소폭 올라서 어제보다 0.27% 상승한 2,442.56을 가리키고 있고요. 장중한 때 2,454 가까이 도달하는 등 2,450선대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12% 오른 834.01에 문을 열어서 지금은 0.96% 상승한 841.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낙관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2,105억 원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이 982억, 기관이 1,007억을 매수하면서 방어하는 강보합 장세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1월 휴가 대신 악재가 겹친 나날이지만 오늘 환율 상황은 어제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85 오른 1,345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차츰 안정되는 추세인데요. 지금은 어제보다 3.30원 내려간 1,343.2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정학적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일단 환율은 어제보단 진정 추세를 보이고요. 어제 코스피 급락이 패닉셀, 즉 투매에 가까웠던 만큼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투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 속보부터 두 분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의총에 참석하기도 했었고 국민적 여론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압법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입장을 이제 유지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꽤 이제
궁금했는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권 행사를 이제 요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2요구권을. 예. 아까 보니까 이제 재협상도 요구하겠다. 뭐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가. 그리고 공정성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검은 아닌데 이제 특별조사위를 설치하겠다는 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월호 때 그 특조위가 예산만 낭비하고 정쟁을 흘렀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그때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특별법이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건데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튼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제2요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총선 전략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에게서 유리하지 않다. 그건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좀 민주당에서 정쟁용으로 꺼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 참사기 때문에 여론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 법안 통과시킬 때도 사전에 협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름 또 수정안을 또 내기도 했었고, 제 생각에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좀 임했더라면 어땠을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본인들도 좀 수정안을 내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어찌 됐건 이제 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통과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총선은 좀 총선 투표일까지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설령 역풍이 좀 불더라도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빈번하니까 축적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우려도 상당히 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의결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법안마저도 그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론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전국 신년 인사회 일정 모두 마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 주재했는데 여기서 5번째 정치개혁 화두 던졌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5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관행을 뿌리 뽑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했던 그러니까 영입한 전직 장관들도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이거 어느 한쪽으로만 겨냥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그 정치 자금, 출판 기념회가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돼 왔던 거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건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을 의식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출판 기념회라는 게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출판 기념회 책이라는 게 다 총선용 책들이에요. 그게 무슨 출판 기념회라고 우리가 알면 일상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상당한 내용이 있는 정말 저서일 경우에 그 기념회를 할 정도로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들이 그렇습니까? 그 책들 제가 다 보질 않아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다 하더라도 다 총선용 얘기예요. 자기 자랑 얘기고 그런 책을 가지고 기념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갈 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이제 부르면. 그 출판 기념회 초청장 날라오면 이거 꼭 무슨
고지서 날라오는 것 같고 예. 전 뭐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전 항상 개인적으로 이걸 왜 펴지 못하나. 정말로 이 출판기념회를 열려면 이 총선을 훨씬 앞두고 말이죠. 정말로 자기의 정책 주장을 담은 자기의 고뇌와 성찰에 담긴 그런 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당장 이제 출판기념회를 해야지 돈이 들어오고 선거에 돈이 자금이 조달이 필요하니까 예. 합법적인 이게 루트가 이제 출판기념회거든요. 예. 그냥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출판기념회가 그렇다고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저는 누군가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치개혁에 대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5개째 발표하고 있는 건데 뭐 불체포특권 포기, 뭐 금고 이상형 세비 반납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예. 기재사유가 있는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무공청 같은 거 다 했는데 이거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뭐 여야 정당들이 사실 자신들의 어떤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 방기한 것들이거든요. 이건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한 거는 민주당이 예. 초반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그 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뒤진 측면이 있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 또 무슨 이제 단서를 달고 예. 토를 달아가지고 만약에 출판기념회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건 일반 중도층의 어떤 그 표심을 사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네. 선거 당일까지 이제 출판기념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출판기념회 다 끝났고 그런데 이제 여기 가게 되면은 뭐 책이 보통 한 2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10만 원도 내고 그러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내고 뭐 카드 결제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쭉 발표하고 있는 정치개혁 아니라고 하는 게 다 재탕 삼탕이라는 게 문제죠.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될 거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출판기념회 부분도 이미 논란이 많이 됐던 바예요.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을 나름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불비한 상태인데 그러면 출판기념회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폐지시킬 것이냐? 폐지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 저는 사실 폐지에 반대고 오히려 좀 제도 개선을 더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의정 보고서도 뿌리고 막 하는데 그래서 처음 출전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보통 이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자기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자기의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알리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차단시키면 그 첫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더 불리한 조건, 안 그래도 더 불리한데 예. 더 불리한 조건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워낙은 이제 책값 바로 그 자리에서 주고 영수증 끊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책값을 눈에 보이게 주지 않고 봉투에 그냥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들었는지 20만 원이 들었는지 모르고 그것도 확인도 잘 안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대략 이제 원하는 만큼 영수증 끊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돈을 남겨서 이제 초기 이제 선거 비용으로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건데 예.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화 시키면 되는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출판기념회를 다 없앤다? 그거는 좀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번에 뭐 아무개가 처음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한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런 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조금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알 권리를 조금 이제 훼손하는 그런 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출판기념회 전격 폐지 공약은 제가 보고는 별로 그렇게 좋은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발표한 공약도 재탕 삼탕 그런 거로 해서 국민이 감동받기를 원한다면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번째 정치개혁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의 방점이 항상 민주당을 향해 있습니다. 받아라,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 대결을 좀 맞받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오전에 이제 민주당이 저출생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고 오후에 국민의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맞붙는 정책 대결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출생 대책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그 대책들이 전부 뭐 재탕 삼탕
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것도 그동안에 대선 때 공약했던 것도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뭐 국가 출산 돌봄 책임도 강화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360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사실 효과를 못 봤어요. 예. 이 돈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예. 돈이 이게 별로 이제 그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제 결과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두 당이 아마 차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야말로 뭐 정쟁적인 게 아니니까. 또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뭐 0.78명이라는데 서울은 뭐 0.5, 뭐 0.6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건 뭐 한동훈 위원장이 했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누가 하든 간에 왜 부부들이 출산을 안 하려 하는가, 예. 결혼을 왜 기피하는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정당들이. 항상 돈 얼마 투입하고 가만히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게 그 부부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많지 않다고요. 예. 다른 데 들어간 돈이 많아요. 다른 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들어가니 꽤 많은 겁니다. 그게 몇백조 투입된 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100년 대결 위해서라도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저출산이 많은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예. 과도하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원을 계속 보내야 되고 하다 예.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양당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지 그때 나오는 맨날 하는 거 재탕삼탕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야말로 양당이 정말 이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오늘 그 발표 보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결혼하면 1억 원 대출을 해준대요. 예. 예. 민주당에서. 예, 이거 완전 허경영식 공약 아닙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허경영 그 대선 후보가 예전에 예. 결혼하면 1억 원 준다. 예. 예, 그 공약 내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인 공약인 거죠. 이 대출해주고 첫째 출생하면 무이자 전환되고 둘째 낳으면 원금의 50% 감면. 셋까지 나오면 다 이제 아예? 탕감해 예. 준다. 이제 예. 이 얘기거든요. 결국 현금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셋째까지 낳아야죠. 네. 예. 근데 둘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꼭 선거에 임박하면 막 투척식으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이제 내놓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또 시작이네. 예. 그러니까 또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국민의힘 글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색다른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역시 이런저런 좀 뭐 그야말로 뭐 예산을 쏟아붓는 예. 그런 투척성 공약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리고 그걸 또 선거 끝난 다음에 지키냐면 지키지도 않아요. 예. 예, 제발 이런 건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 룰 발표하고 나서 앞서 그 의총 뒤에 윤지혁 원내대표 백브리핑 통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현장에서도 공천 룰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영남 중진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어제 뭐 중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영남 중진들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글쎄요, 동일 지역구에 3차례 출마한 사람이 15%를 이제 감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이제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30%인 예. 경우에는 이제 20% 추가 감산하니까 예. 만약에 영남권에 중진이면서 평가 30%를 하위 30%에 들었다 그러면 35%를 감산받는 건데 이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충분히 득표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신인은 또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모르죠. 이제 영남 중진권은 워낙 그쪽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니까 지역적 기반이 탄탄한 곳이니까 워낙 이제 차이를 벌려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중진이 줄어들고 친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은 그래도 근소한 차이를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그 뭐 개인 차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요. 이건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지역구 3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다는 건데 영남 쪽하고 이 수도권 쪽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예. 수도권 쪽에서 3번 하긴 참 어렵다고요. 예. 영남이나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사실 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이제 일률적으로 동일 지역구 3차례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영남 중립권들에게는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서 영남 중립권들은 싫지가 않은 거죠.
예. 수도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같이 평가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점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선 여론조사 방법에서는 수도권 호남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다르겠죠. 그런 부분, 강남 3구나 영남, 강원은 또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런 약간 구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감점 대상이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이 모두 22명인데 그중에 절반, 10명가량이 영남권이라다 보니까 지금 영남 중진에서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의총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35% 감산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지역구에 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가산이 붙으면은 결국에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의총에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진들에게 가혹해도 너무 가혹한 룰을 이번에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남권 중진들은 쌍물갈이 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의중이 꽤 반영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살아남을 중진들이 없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가산점 말씀도 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뭐 친윤계 인사들, 검사 출신들 다 이제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이어서 다 이제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게 돼 있단 7% 정도 말이에요. 받더라고요. 예. 그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지금 그 가산점 부분에 상당히 좀 그 중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진들이 노골적으로 또 반발을 또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설령 이제 공천을 못 받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산하기관의 뭐 기관장 자리라든가 뭐 그런 거를 아마 약속하면서 불출마 선언하도록 유도도 하고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물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석상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명으로는 꽤나 이런저런 언론사의 일종의 제보성으로 해서 많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의외로 많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게 문제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들이 50명 이상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상당수가 영남권이나 강남권으로 가면 서울 강남권 이건 뭐 말이 공천 혁신이 전혀 혁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두고 봐야지 하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국민의힘이 선거는 그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청산 기치로 내세웠는데 어제도 서울시당 행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그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청래 의원 공식 반응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권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니까 92학번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출세를 위해서 바로 고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운동권 그 정치인 청산의 하나의 사례로 정청래 의원을 지목을 하면서 김경률 회계사 출마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86학번인데 동시대의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침은 가야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운동권 그 경력으로 광팔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86세대 지금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90년대 학번들은 사실은 그 이 86 운동권 세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대예요. 그때부터는 학생 운동 자체도 성격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운동을 안 했다, 학생 운동을 안 했다 하는 걸 가지고 이 뭐 좀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비유가 좀 부적절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아직 공식 입장 내진 않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매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야 뭐 임종석 실장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뭐 정청래 의원이 떨고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뭐 그냥 한 얘기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김경률 회계사가 그 조국 흑서 저자잖아요. 워낙 이 조국 사태 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로 이제 말하자면 뭐 전향이라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향한 이런 인사거든요.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대비되는 거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완전히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의 아주 대표 주자고 강성 의원이란 말이에요. 강성 지지층을 이제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고 김경률 회계사는 거기에 대척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포 을이라는 지역이 지금 내리 이제 계속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인데 과거에 보면 또 박주천 의원 등 또 거기에 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포 을이라는 데가 완전하게 국민의힘에게 험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요즘 뭐 재건축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마포이 바로 이 와이텐 그 근처 아닙니까? 가까운 데인데 그렇게 정청래님 마냥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성동 위원장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뭐 명시로 반발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그 지역을 닦아왔던 인사인데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죠. 워낙 이제 그 여권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공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이 아주 약한 반발이에요. 그 정도면 약한 겁니까? 김성동 그 당협위원장 측근에서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정치해서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측근이한 얘기인데 김경률 당협위원장은 본인은 정작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주 더 강하게 반발하려면 더 훨씬 더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정당 공천이라는 게 말이죠. 경선을 하겠죠. 경선을 해도 이게 나름대로의 그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마음먹은 사람은 공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전략 공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점을 아마 이제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공천이. 그리고 뭐 마포 을도 그렇고 계양 을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 또 하태경 의원이 너무 후보에 치중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런 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이 대선 당시에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특히 국내 활동은 하지 않겠다. 공식 활동은. 왜냐하면 이제 외국 나가는 건 사실 에티켓이잖아요. 이제 부부가 같이 나가는 게 국제 매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이요 마이크 앞에서 본인이 받은 거잖아요. 디올백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털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예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선거용 사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허위 이름 논란에 대해서 그때 이제 뭐 내조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한 가지 방안으로 지금 당 쪽에서 아마 이 안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대통령실도 일단 검토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쌍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상황까지 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 대선 때 사과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여권의 얘기가 일반 중도층 국민들의 인식과 잘 부합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거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상당히 일리는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 얘기에도 말이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사실 야당이 총선 전략용이라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건 있다 손치더라도 저런 부분을 저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면 이거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건 유권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분은 저렇게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에서 집권당에서 대통령에게 제2호권 요청하겠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왜 들어왔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해도 전혀 기존의 내 여권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전 저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뭐 동료 시민 얘기하고
다니면서 인기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그냥 상징에 그칠 수 있다고요. 좀 국민의힘이 좀 여러 가지로 그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거부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의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첫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중장년층이 쓰는 휴대전화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24 시리즈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however you choose to live it. 새로운 제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실시간 번역 기능입니다. 13개 언어로 외국인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바로바로 번역해줍니다. 네, 보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이 구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민감한 대화 기록이 외부 서버로 넘어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뚜렷한 강점을 가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진을 편집하면 AI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You can also move an object or person and generate a perfectly blended background where the subject used to be. 구글과 협력으로 검색 기능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AI 스마트폰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AI 기능으로 무장한 첫 갤럭시 시리즈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이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과거에는 전자제품 하면 용산 전자상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전자제품의 성지라고 불리며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왔지만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삶의 터전과도 같은 곳을 떠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2000년대 인터넷 대중화로 IT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며 전성기를 맞았던 용산 전자상가. 온라인 판매가 성행하면서 손님들 발길은 뜸해졌지만 전자제품의 성지라는 상징성 덕에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이곳을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용산 전자상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때 40여 개 업체가 있었던 이곳 지하상가에는 현재 16개 업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게임기를 팔았던 상인은 삶의 터전과도 같았던 상가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 이제까지 애들 먹여 살리고 밥 먹고 살았는데 어디 사실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막막하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부 상가에서는 철거를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각종 민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건물주가 건물에 철거 예정이란 현수막을 붙이고 펜스까지 쳐놔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또 건물에 물과 전기를 끊어 건물주가 상인들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렇게 펜스 쳐놓고서 다 가려버리면은 여기는 저희 숨 막혀서 어떻게 살란 소리예요. 제발 뭐 법적으로든 뭐로든 그런 거나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이 개인 사이의 문제인 만큼 당장은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진행될수록 상인들의 반발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 용산 전자상가의 마지막이 상인들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 속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면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도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영상 10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에 부담 없겠는데요. 다만 남부에는 지금도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는 오늘 오후 호남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에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 속에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오늘 시작된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인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눈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미끄러운 도로에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0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남부 곳곳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